사장님은 예, 고맙습니다.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김종국님께서 저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 프로필을 또 받아야 되는 감사 프로필을 받았는데 굉장히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학술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역사학자로 시민들과 하시는 건 방송이라든지 오마이뉴스 또 월간 말지 기자도 하셨었고요.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그 논문이라든지 책도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조선 사무가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저도 지금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. 조선 사무가 신문이라는 거지 일부러 언급을 못 하셨는데 번역을 하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서 이런 이 강좌에 모시게 돼서 참 너무너무 기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분을 저희가 이렇게 우리 소통하게 돼서 너무 저희 정말 뿌듯하고요. 여러분들이 있는 대해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제 소개 말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럼 열렬한 박수로 감사합니다. 너무 과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도록 감사하고요. 네, 저는 김종성이고요. 그리고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 책 쓰고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역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 쓰고 있습니다. 주로 기사 쓰는 곳은 오마이뉴스에서 김종성의 히스토리라는 역사 코너 쓰고 있고요. 그래서 뭐 거의 매일같이 이제 그냥 책 보고 글 쓰는 게 제 지금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상고사 책을 갖고 이렇게 이 모임에서 하신다는 말씀 듣고 비록 이게 제 책은 아니지만 제가 번역자지만은 되게 아주 감사하고 또 되게 좀 뭉클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신채호의 책을 번역한 거는 처음에는 다른 분 책을 봤는데 아니 처음에 신채호 책이 너무 이렇게 100년 전 글이라 가지고 좀 읽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신채호가 감옥에서 책을 썼거든요. 그래서 30년부터 6년간 감옥에서 썼는데 보면 이 책이 약간 좀 이게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가 가까이 이렇게 한 문장이 한 페이지 가까이 돼가지고 또 그 시대 100년 전 글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거를 그래서 약간 좀 책 읽기가 좀 힘들었던 차에 출판사에서 이 책을 좀 번역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좀 쉽게 번역을 했고요. 그리고 책 내용은 거의 원문과 거의 같은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 긴 문장은 제가 잘라서 이렇게 책을 번역해가지고 뭐 원뜻에는 거의 이제 훼손 없이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덕분에 신채호가 원문에 인용했던 그런 뭐 중국의 25사 사료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신채호가 분명히 감옥에서 그 책을 번역했거든요. 중국에서 리순에서 했는데 보면 거의 뭐 중국의 뭐 과거 정사 25사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삼국지 뭐 사기한서 막 인용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거의 내용이 거의 같고 약간 토시가 다르거나 제 느낌으로 과연 원문의 90%를 신초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책을 번역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되게 이제 제가 놀라면서 제가 번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저는 집이 여기 강동구입니다. 저도 가까운 데에 살고 있고요.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양준호 목사님 교회 이제 신도입니다. 초야표 교회 신도.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상고사하고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. 한 가지는 뭐냐면은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이 단군조선, 고조선 부분, 이 단군조선의 기본적인 이런 굴격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두 번째는 이 책의 저자인 신채호하고 김구식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. 먼저 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프롤로그 성격으로 신채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신채호가 있었던 성균관의 대성전 이제 이거 이 뒤에 보면 이제 명륜당이 있어가지고 명륜당은 강의실이죠. 이제 신채호가 있었던 공부하고 또 가르쳤던 여기에 또 박사로 또 있었죠. 잠깐이라도 써 있었고 그리고 이 신채호는 사실은 되게 유학자 집안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신채호는 거의 뭐 이제 유학자가 돼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관료가 되는 게 거의 이 코스인데 약간 뜻밖의 역사학자가 된 게 아마 그 시대상 때문에
이 역사학자가 이게 됐고요. 그리고 보면은 이 유학자들은 역사 공부를 되게 좀 약간 깊이 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유학자들이 왜 깊이 했냐면은 특히 이제 유학자의 스승들이 역사학을 제가 약간 좀 못 배우게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역사를 배우면은 막 그 정치에서 보면은 막 권력 투쟁하고 막 서로 싸워가는 것 때문에 이게 약간 철학자, 성리학자의 그런 인생에 맞장돼가지고 역사 특히 유학자들이 많이 이제 역사학을 못하게 이렇게 좀 막았고요. 그리고 보면은 그 신하들이 왕하고 이렇게 경연하잖아요. 보면 왕하고 이제 그 세미나 하루 3번씩 그 왕하고 이렇게 경연하는 그 보면은 이 왕들이 아니 신하들이 왕한테 유교 경전은 공부하게 하면서도 이 역사 공부는 못하게 많이 하더라고요. 이게 이걸 배우면 되게 인간이 되게 아주 뭐 이게 너무 잔악한 또 그런 그 인간 습성을 배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왕뿐 아니라 또 젊은 유학자들한테도 이게 가급적 역사 공부를 못하게끔 하고 또 이제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그 강제화된 역사, 이게 좀 정된 역사 그런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학자들은 보통은 역사학자가 되는 게 없고 만약에 유학자가 역사학자가 되면 거의 약간 비주류 길인데 이 신체 경우는 되게 거의 천재거든요. 천재고 또 충분히 숙련관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이제 그 구한말의 그 격정적인 그 격동 때문에 이 신체호가 관료나 그런 길보다는 이게 그 역사학자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중국을 망명해가지고 주로 중국 현지에서 이렇게 뭐 글을 쓴다거나 신문을 낸다든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김원봉의 의열단 거기에 또 큰 영향을 줘가지고 의열단이 자기들의 그 선언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이 신체호의 그런 그 사상 세계관이 또 거기에 반영이 또 됐습니다. 그리고 근데 보면은 신체호는 유학자인데 보면은 이 김원봉의 의열단에 보면은 기본 사상이 이게 무정부주의거든요. 그래서 신체호가 또 그런 그 무정부주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또 독립운동 영향을 줬는데, 근데 신체호가 무정부주의 한 거는 사실 그 무정부주의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이게 못 되는데 신체호가 무정부주의를 한 거는요. 적어도 이렇게 그 국가나 이런 지배층이 민중을 착취하는 이런 구도로 그 독립이 돼서는 안 된다. 이 제국주의 우리가 이제 이 제국주의에서 해방이 되는데 이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역사에 등장한 가장 잔혹한 이 착취 수단이잖아요. 제국주의는 보면 뭐 개인이건 뭐 타민족이건 이게 착취하는 그런 가장 그게 체계화된 그런 수단인데 적어도 이런 체제하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왕정도 뭐 제국주의도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왕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그 농민에 대한 착취 또 이 뭐 소작농 땅 없는 그런 그 피지배 민중에 대한 그 착취이기 때문에 신체호는 적어도 그런 나라로 이렇게 독립됐으면 안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착취가 없는, 그러니까 착취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정부를 지향하자.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적 관점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게 또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에 이렇게 반영이 또 됐습니다. 근데 그 마지막에 체포가 된 거는 신체호가 또 유학자답게 과감하게 그 화폐 위조를 또 시도했다가 이제 과감하게 했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아마 총만 안 들다 보니 이제 되게 좀 이게 과감하게 이렇게 거기 뭐 성리학자의 그런 그 태도에 갇히지 않는 그런 이제 좀 면모가 있었고 그래서 한 6년간 그 저기 중국 리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상고사를 썼는데 다 쓰질 못했죠. 그래가지고 이 책 제가 번역한 책 끝에도 있다시피 그 백제까지만 이렇게 백제 멸망까지 그 시기까지만 쓰고 그 이후의 시기는 완성 못했습니다. 이제 미완성된 그런 책이고.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이 독립운동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역사 인식 그걸 그대로 독립운동에 실천한 학자이기 때문에 되게 이론과 실천을 함께 겸비한 그런 학자입니다. 그런데 지금의 학계에서는 약간 그게 또 비판거리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. 독립운동에서 이 정치운동에 개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공정하게 썼겠느냐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이 독립운동한 목적이 어떤 뭐 이익보다도 자기가 이제 진짜 자기를 다 바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바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 또 자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체호가 독립운동한 게 이게 편파적인 그런 뭐 상고사 기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신체호가 번역한 이 상고사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? 이 보면은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하고는 전혀 이게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고요. 그리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그 뭐
배웠던 고조선, 뭐 부여, 사만 이런 그 비호가 너무나 이게 상만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게 환희한 그런 건데요. 또 무엇보다 보면은 신채호가 인용한 그 책들을 보면은 신채호가 이제 중국의 뭐 25사, 정사, 뭐 사기한서뿐 아니라 또 신채호가 살았을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책들도 인용을 했거든요. 근데 보면 상당의 책들이 이제 이제 없습니다. 이제 없어가지고 근데 뭐 해동 잠록이라든가 이 책에 자주 나오는 해동 잠록 또 뭐 숨은 비고 이런 거 분명히 신채호는 분명히 다 봤기 때문에 썼는데 이제 이 책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채호의 이제 이 책은 이제 사실 좀 이게 검증하기 힘들게 된 그런 면이 있고요. 근데 이 책, 그 상고사의 내용을 검증하기 힘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뭐 신처의 책임도 아니고 또 우리 민족의 책임도 아니고 이게 식민 지배 때문이었죠. 그래서 1910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권 정도의 고서를 다 이렇게 수거해 가가지고 한국에 있던 고서 20만 권을 다 수거해 갔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5만 권 정도는 지금 저기 일본 왕궁도서관 거기에 이제 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신채호 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길은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역사서들 그걸 우리가 이제 반환받아야지만 그게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신채호의 그리고 뭐 맞다 안 맞다 또 신채호 책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게 신채호가 봤던 책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신채호가 뭐 약간 지금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뭐 썼다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유로 많이 비판하는데 신채호 책을 학계에서 엄정하게 비판하려면은 일본에 있는 그 책들을 다 확인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신채호 책을 이게 부정확하다 틀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 뭐 수문비고 같은 이 책에 보면 이제 수문비고라는 책도 인용이 됐는데요. 수문비고라고요. 근데 보면은 이 수문비고에 보면은 베이징 주변에 있었던 그 고죽국 옛날에 백이숙제 얘기 나오는 그 고죽국 이 고죽국이 베이징 근처에 있었는데 이 고죽국이 그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 그런 내용도 거기 있고요. 근데 그거를 신채호는 그 책을 봤지만 이제 우리는 뭐 수문비고라든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겪은 식민 지배의 그런 결과고요.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 문제가 있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신채호는 환단고기 책들을 전혀 인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보면 신채호가 쓴 내용하고 이 환단고기 제가 뭐 이렇게 좀 공부하고 보면은 뭐 아주 크게 차이는 별로 없고 이제 약간 좀 뭐 차이는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차이가 없거든요.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최근에 낸 책 하나가 이제 제가 공적으로 낸 책인데요. 여기 책의 저자이신 이덕일의 형사 있듯이 이덕일 선생과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이 판단고기에 대한 이 공저 책을 냈는데 제가 쓴 거는 이제 판단고기에 대한 쓴 게 아니라 이제 판단고기 이런 그런 부의 책들이 성리학 체계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쓴 건데요. 근데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이 판단고기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이 책을 참고 문헌을 해가지고 대중한테 설득하기는 좀 약간 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그래서 판단고기가 맞든 안 맞든 이게 약간 법적으로 치면 이게 증거로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되게 취약한 그런 상태인데요. 근데 저는 역사 글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. 역사라는 이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게 하나의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거. 근데 이게 역사라는 법정에서 이 역사 글 쓴다면 이제 이 어떤 제가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건데 근데 보면은 아무리 이 판단고기가 설령 진실에 부합해도 수많은 대중들이 다 이걸 거의 다 부인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적어도 역사학자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대중한테 쓰는 책을 쓰기 좀 약간인데 근데 대신 그걸 보충해 그런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게 바로 이게 상고사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거의 신채호는 중국의 사서 가지고 이제 거의 판단고기 못지않은 그런 이 고조선사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판단고기가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이 상고사가 우리 신채호의 상고사가 우리 한국 고대사 이렇게 재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고사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.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상고사를 근거로 해서 이 단군조선, 이 단군에 대한 이 역사 이걸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먼저 신채호 책의 그 서두에 보면은요, 먼저 우리 이 단군조선을 그 건국한 최초의 세력은 뭐 정확히 하진 않지만 뭐 파미르 고원이라든가 이 남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이나 아니면 그 지금 그 몽골 초원 이쪽에서 그 동진을 해왔을 거다. 한반도와 만주로 이 동진을 해왔을 거다. 이제 그런 설을 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서쪽에서 동진해온 세력이 이 만주와 한반도에 이 숲이 많은 이런 지역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를 세웠다는 거죠. 수도는 우리가 과거의 교과서에서 소도라고 했던 그 수도죠. 그래서 그 이 소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재정일치, 제사와 정치를 함께 지배권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단군이라고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그 수도와 단군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땅이 광활하니까 이제 그래서 각 지역에 다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수도가 신수도,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단군왕검, 또 뭐 아니면 뭐 그다음 이제 한자로 하면 뭐 당시는 뭐 대왕이라고 했고 태왕이라고 했는데, 그래서 이런 단군왕검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, 그리고 이 상고사에 나오는 그 신수도 뭐 신조선에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최고다, 또 지사 그 최고다, 더 높다,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. 근데 신채호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지금 단군 건국 그러면 가장 우리가 친숙한 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첫 부분이잖아요. 첫 부분인데 거기서 보면은 뭐 이따 뒤에 화면에 이제 그림 나올 건데 보면은 뭐 이게 그 판웅이 판인의 그 위임 받아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단군을 막가는 그 과정인데요. 근데 보면은 신채호는 이 삼국유사식의 그런 그 고조선 접근법을 좀 많이 비판한 게요. 거기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뭐 근데 재석인이 뭐 천부인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삼국유사가 나온 시기가 이게 고려 불교가 융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불교 색채를 많이 이게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이 우리가 배우는 그 단문, 소위 말하는 그 단문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뭐 재석, 또 뭐 천부인 막 이런 그 표현들, 그리고 이제 신초가 뭐 또 지적하냐면요, 그런 것만 불교 색채가 된 게 아니라 또 이 그 환인과 웅녀의 그런 그 차별적인 관계, 거기 보면 이제 이 환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또 웅녀가 약간 좀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거, 이거는 이제 신초가 그 부분도 비판했습니다. 이게 본래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신이 있고 또 여성이 또 이렇게 사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 고대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 신화 시대는 우리가 이제 뭐 역사 시대, 신화 시대 하지만 이 신화 시대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더 우월한 또 이제 이 사회를 이끌었는데, 이 삼류사에 보면은 이제 이게 웅녀의 지위가 되게 이렇게 약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그 후대에 윤색된 그런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삼류사는 그 우리가 불교도 이제 우리 역사에 기여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시대의 한계를 반영하는 그런 그 쪽으로 이제 우리한테 당문신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얘기 먼저 드려야 되는데, 신화 그러면요, 약간 뭐 가상의 이야기 아니면 뭐 공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들 이제 흔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, 신화는 기본적으로 누가 이게 역사 기록의 주체가 누군가 이거 갖고 이게 신화하고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데, 이 신화 시대 때 역사 기록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뭐 무속인 무당들 있죠. 이게 과거에 이제 뭐 사제 무당들이었고, 근데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그 사마천, 김부식 이런 그 역사가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뭐 좀 무당과 거리가 먼 어떤 그 합리주의적인 그런 이제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었고요. 그래서 보면은 신화가 되게 환상적인 그런 표현이 많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신화를 기록한 그 사람들의 그 직업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은 뭐 목사님, 신부님들 또 저기 그 무당들 기본적으로 다 이게 신화적 약간 좀 이게 추상적으로 이게 말들을 많이 하죠. 그게 이제 그런 그들의 직업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죠. 그런데 뭐 동쪽에서 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 하는 식으로 이런 약간 이 신화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그 주체들이 약간 그런 뭐 추상적이고 약간 좀 그런 좀 신적인 그런 사고 방식, 그게 이제 그들의 그 역사 기록에 반영이 된 건데요. 보면은 백제 이제 삼국사기 보시면 백제 동성왕편에 보면은 이제 동성왕이 이제 흔히
김보식이 쓴 그 기록에 보면은요, 이 왕조에서도 쿠데타 벌어지기 전에 보면은 뭐 근데 궁성에 호랑이가 들어왔다, 궁성에 뭐 짐승이 들어왔다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신화 시대 때 이 신화를 역사를 기록하는 그 무당들은 이 좀 쿠데타 세력을 이렇게 약간 짐승이나 이런 호랑이로 이렇게 뭐 이런 그 야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그게 이제 지금 그 김보식의 기록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죠. 그러니까 김보식이 그 쓰면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고대 이 무당들이 쓴 역사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, 또 어떤 부분을 자기가 이제 또 약간 바꿔서 했는데,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어떤 뭐 궁성으로 이렇게 뭐 저기 그 짐승이 들어왔다, 아니면 뭐 어떤 박혁거세의 시신이 공중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갈라지고 있다는 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 무속인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이제 그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. 이거 보면 이제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다 보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 과학자 비슷하지만 이제 저기 고대 역사학자들 기본적으로 다 첫 출발이 이게 그 무당이었죠. 그래서 보면은 그 주례라고 주나라의 그 행정책에 기록한 그 중주나라 이 주례 보시면은요, 여기 보시면 점인이라는 사람이 나거든요. 이 그 점복할 때 점쟁할 때 점인해가지고 사람이 써가지고, 이 점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겁니다. 연초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,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, 그 점인들이 기록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해 벌어진 일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. 이 점인들이. 그리고 한 다음에 연말에 가가지고 자기가 연초에 그 예언했던 부분하고 실제 벌어진 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또 쓰는데, 그래서 그게 역사학자들의 그게 처음 시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고대 역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뭐 무속인 뭐 점인들이 이게 약간 점쟁이 약간 가까웠고요. 그래서 고대 역사는 기본적으로 뭐 되게 신화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상고사에 나오는 뭐 이런 신화적인 이제 상고사든지 뭐 김보식의 기록든지 거기서 나오는 신화적인 그 기록들을 다 보면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고대에 그렇게 무속인들이 쓴 걸 그렇게 한 거고요. 그리고 뭐 무속인들이 역사 그렇게 돼가지고 전업적으로 무속을 했다는 게 아니고, 고대는 보면 이제 장군이나 뭐 왕, 지신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속인 기질을 다 겸했던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 사회적으로 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사회를 다 이끌어가는데, 이 고대는 어떤 그 뭐 통찰력, 직관 이런 그 운해가 더 발달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무속인들이 더 이렇게 득세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리고 이 무속인과 이게 그 한대파 지식인들이 바뀌는 그 기점이 뭐냐면요, 이 사회 지식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더는 이게 무당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, 그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지식인들이 이게 득세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단적인 예로 보면은 지금 해마다 연초에 보면 경제학자들이 그의 어떤 경제 현상을 미리 그 예언을 하는데요. 그거는 이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사회에 축적된 그런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, 근데 보면 지금도 축적된 지식이 없는 분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이 무속인들이 많이 활동합니다. 다만 이제 축적된 지식이 많은 분야에서는 이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무속인들이 별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이 고대 사회 보면은 대략 한 기원전 6세기거든요. 이게 무속이 약해지면서 이제 합리화 강해지는 그 시점에 보면은 대략 이제 약간 이 사회에 축적된 지식이 많이 쌓인 그 상황에서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퇴보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고요. 또 신채호는 이제 이렇게 이 상류사의 이 당군 이야기는 좀 불교 색채가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려서 봐야 된다, 그런 입장을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이게 본격적인 얘기인데요. 과연 이 보조선은 어떤 그 정치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는가? 기본적으로 삼경 도읍이 3개 있었다고, 이렇게 도읍이 3개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저기 지금의 하얼빈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읍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의 안시성은 이쯤에 있죠. 이게 유동반도, 여기 평양, 여기 유동반도 이쯤에 있는 그 안시성. 그다음에 이제 하얼빈 여기가 이제 가장 중심적인 도읍이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평양. 그래서 이 하얼빈, 안시성, 이 평양, 이 3개가 이제 이 고조선의 도읍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도읍이었고요. 근데 이렇게 세 도읍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이유는 간단하죠. 이 고대는 이게 당연히 이제 이 교통 통신 때문이라도 이 3개의 도읍은
볼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 고조선 사회의 그 이론이 그 삼신이라는 그런 그 삼신 사상 때문에 또 그런 삼신 이론 때문에 또 이렇게 세계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면서 그 이론적인 면 또 현실적인 면 땅이 광활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세계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리고 여기 이제 하얼빈에 있는 이 단군이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대왕이고 이제 여기 안시성하고 평양에 있는 이 두 왕은 이제 부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부관 부왕 약간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하얼빈에 있던 이 대왕이 항상 여기만 있지 않고 이렇게 번갈아 갔다고 합니다. 번갈아 이렇게 주재하고 근데 대왕이 안시성에 가면 이제 이쪽 사람도 또 딴 데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있었고 이제 그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 하얼빈이었다고 이렇게 하고요.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하얼빈에 있는 이 군주를 그 당시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신처가 어떻게 보시면 그 신한으로 표기했습니다. 신한.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불한. 여기 안성은 불한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만한. 그러니까 이 세 도읍에 있는 이 세 군주를 신한, 그 다음에 불한, 그 다음에 만한 이렇게 불렀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두로 표현한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그 마한진한 변환이 있죠. 근데 마한진한 변환인데 원래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이제 신한, 그 다음에 불한 이게 또 만한이고요. 근데 이 한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하남 또 송파 또 광주 이 지역하고도 이게 되게 관계 있는 게 이게 옛날에 우리 지역에 옛날에 그 한성 아니에요 한성. 근데 보시면은 한성의 한하고 이제 이 마한의 한은 그 한자는 다르지만 근데 고대는 한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그 한이었죠 한. 되게 그 몽골의 칸 할 때도 그 한자는 그 몽골 칸 할 때 보면 그 땀 한자 쓰잖아요. 땀 한자 이렇게 쓰는데 그 한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우리 한국의 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나라 한. 근데 발음이 같아가지고 다 똑같이 쓴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왕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죠. 왕을 가리키는 군주. 그래서 지금 한강이라는 말은 이게 한강 뭐 한성 이거는 한성은 이제 이 그 군주 명칭이 한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한성이 그래서 그 한이라는 명칭을 가진 군주가 있던 도읍이니까 한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강이니까 한강 이것도 그 뒤에 있는 산이니까 또 한산 이렇게 부른 거고요.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군주가 이제 딴 데로 옮기게 되면 또 당연히 이제 한성, 한산, 또 한성 이게 한강 다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보면은 황해도 재령에 보시면은 한때 또 백제 도읍이 있었잖아요. 근데 보면 이제 이 김부식의 삼성에 보시면은요, 이 백제가 황해도 재령으로 이 도읍을 옮긴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제가 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황해도 재령으로 간 걸 가지고 이제 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는 게 이 황해도 재령으로 백제 군주가 가면 그때부터 또 이제 내가 또 한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성을 옮겼다 했는데 그래서 신청은 그 부분을 약간 비판한 게 뭐냐면요. 황해도 재령으로 한성을 옮겼다고 하지 않고 굳이 또 한성을 옮겼다는 거는 이 김부식이 이 백제가 그 북쪽 영역으로 확대되는 걸 이렇게 약간 감추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추리를 했고요. 근데 그래서 이런 여기 하얼빈에 있는 그 신한, 그다음에 불한, 이 만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 신한의 그 우위하에 신한의 주도하에 이렇게 이 고조선을 이끌었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나중에는 이 신한이 있던 곳이 신조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한이 있던 곳이 불조선,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만한이 있던 곳이 이 말조선이 됐는데요. 이거는 이제 훗날 고조선이 이 분열된 뒤에 기원전 4세기 이후로 분열된 뒤에 이게 이런 표현이 쓰였고요. 그리고 원래는 그냥 하나의 조선인데 나중에 이 세 군주들이 분열됐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 표현이 쓰인 거고요. 이게 구분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세 조선이 3조선이 서로 분립 혹은 뭐 분열한 뒤에 이거를 이두로 표기한 게 신조선은 진조선, 그다음에 북조선은 건조선, 그리고 이 말조선은 이게 막조선 이렇게 표기하게 된 거고요.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. 뭐다. 이건 한자로 표기한 거다면 이건 이두로 표기한 거고요. 그리고 이 신조선의 군주는 신한, 그리고 이 진조선으로 표기할 때는 또 진한, 우리가 쓰는 진한, 이 변한, 마한 이렇게 이 막조선의 군주는 이제 또 마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
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이런 예, 세 도읍에 세 군주가 세 개 한이 이렇게 예, 도읍하는 예, 도읍을 두는 예, 그런 예, 구도였고요. 근데 보면 후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삼한이라고 이제 삼조선이라고 안 하고 이게 삼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군주 명칭이 나중에는 이게 국가 명칭처럼 쓰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있던 마한진한 변화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마한진한 변화기 부르는 게 고대 그런 군주 명칭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게 국가 명칭처럼 이게 예, 쓰인 거고요. 근데 보시면 이제 이 원래 이 조선에서는 이게 신한 그러니까 이도로 표기하면 이게 진한이죠. 진한 변한 마한인데 이 진한이 가장 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기억 속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 해야지 뭐 이렇게 진한 변한 마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이 고조선이 되게 수락해가지고 한반도로 온 뒤에는 이 마한이 가장 강성해가지고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부른 거고요. 근데 고대 원래 고조선에서는 이게 진한이 가장 강했던 거죠. 이 순서가 이 진한, 그 다음에 이 변한, 이 마한 순서인데요. 근데 왜 그럼 마한이 훗날 한반도로 온 뒤에 가장 이제 강했냐면은 이 진한과 변화는 이 중국이랑 접해 있잖아요. 중국하고 이 몽골 초원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이 더 강력한 그런 적들하고 접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고조선의 설악하고 이 몽골 초원이 강해진 게 기원전 4세기거든요. 저기 그 진시황제 죽고 나서 약간 진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부터 가지고 이 흉노족에 있던 흉노족이 이때 강성해지는데 그래서 이런 흉노족 그 다음에 또 이런 진시황 이후에 강해진 그런 이 중국 이 두 지역과 상대하던 한들은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수락해가지고 나중에 한반도로 도주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마한 경우는 이 몽골 초원이나 대륙하고 별로 충돌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힘을 비교적 이렇게 과거 힘을 이렇게 유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사만이 다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 마한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거의 2000년 넘게 마한 진한 변화 이렇게 순서 외우게 된 게 그런 변화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신체호는 기원전 4세기부터 이 고조선이 이게 분열이 됐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중국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춘추 시대, 그다음 또 전국 시대 들어서는데 중국이 강해지면서 과거에 약했던 중국이 이제 이 고조선을 압박하고 이제 고조선이 되게 이제 위축되는 그 상황. 그래서 기원전 4세기 이때부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 세계 삼한이죠. 삼한이 이게 분열이 되는데요. 그래서 분열돼가지고 이제 각각의 조선을 쓰게 된 거죠. 근데 보면은 이 진한 또 변한 마한이 분열된 뒤에는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다 진한으로 다 자처한 거죠. 이 변한도 분열 뒤에는 자기가 진한으로 자처하고 왜냐면 이제 본래 신한, 진한이 이게 가장 최고 명칭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각각 다 진한으로 다 자처했는데 이제 이 역사자들이 이제 평가했을 때 평가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이런 명칭 붙인 거죠. 이거는 이제 신조선이었다. 이거는 뭐 불조선이다. 이렇게 후대에 평가한 거고요. 이들 각각은 자기가 다 신조선인 거죠. 신은 고조선 최고의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고조선 문제에서 흔히 직면하는 게 과연 부여는 무엇인가 하는데 보면 부여는 위치가 참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. 이게 고조선이 멸망했는데 갑자기 막 부여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부여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갑자기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나고 해가지고 되게 부여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. 근데 신체와 그 부분도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부여라는 말은 한자 뜻 자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본래 우리말로 불이 이제 뭐 비리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. 그래서 고대 한국에서는 이 불이라는 거는 그거였죠. 들판에 보면 불 지르면 이제 들판에 이게 불을 지르잖아요. 그죠? 농사 끝낸 뒤에. 그런데 이런 뭐 벌판 또 불이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큰 들판을 이게 상징해가지고 고대 그게 도읍이었던 거죠. 도읍이요. 그래서 이 부여라는 명칭에서 그런 불과 불이 비리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로 뭐 이게 부여로 표기했는데요. 그래서 이 신체호는 이 고조선의 도읍이 바로 이제 도읍 명칭이 부여였다는 그런 학설을
예, 제기했습니다. 이 부여가 고대 보면 옛날에 보면 그 백제옥씨 보시면 그 백제 멸망 임박해가지고 이 도읍을 부여로 옮긴 그 새로 옮긴 도읍을 이렇게 부여로 이렇게 칭한 사례가 있듯이 그래서 보면은 이 부여는 이게 국가 명칭이 아니라 이게 도읍 명칭인데 근데 왜 도읍 명칭인 그 부여를 이렇게 국가 명칭으로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죠. 그런데 신문에서 베이징 그러면 그건 그 중국 지도부 가리키는 거고 또 워싱턴 그러면 또 미국이듯이 우리가 그런 그 인류 사회의 이제 이 이제 그 어떤 습관을 보면은 그 나라 도읍을 칭하는 건 이제 도읍을 칭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명칭을 칭하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 부여가 이제 국가 명칭처럼 쓰였다는 게 이제 신채호가 예, 제기한 학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 고조선하고 관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기자조선하고 위반조선인데요.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학설은 그 한 16세기 이후로 유학이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이 체계화되면서 이게 이제 이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. 처음에 단군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반으로 이렇게 조선이 했다고 이제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약간 좀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. 저기 우리가 흔히 역성혁명이라는 말 쓰잖아요. 역성혁명. 왕실의 성이 바뀌면 이건 혁명이잖아요. 근데 보면은 왕실의 성이 기시에서 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정통성으로 이렇게 그건 불가능한 거죠. 이게 성이 바뀌었으면 이미 그 단문조선에서 기시로 바뀌었으면 이게 이미 새로운 나라고 또 기시에서 위시로 바뀌었으면 이게 또 새로운 나라인데 보면은 그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뭐 단군, 기자, 위만 이렇게 삼조선 체제를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 교육이 이어지게 됐는데요. 근데 이게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신채호의 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되게 모순적이다 해가지고요. 그 성문사에 보시면은요,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왕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왕들의 내력을 정리한 그 왕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거기 보시면 주몽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주몽은 그 단군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주몽의 프로필을 쓰면서 이 성묘사 그 왕력 파트에서 이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다 했는데요. 근데 보시면 주몽의 아버지가 해씨잖아요. 해무수가 주몽의 아들이잖아요. 근데 보면 그 얘기는 이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 주몽의 원래 성이 해씨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훗날 뭐 고시를 썼지만 이 고시성을 쓴 건 이제 고구려 세워지는 그 이후에 이제 훗날 쓴 거고 또 어떤 최근 학설 보니까 이 주몽이 자기대 이 고시성을 쓴 적이 없다는 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주몽 이후에 그 왕들이 보면은 한동안 계속 이제 이 해씨를 썼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 태조대왕 대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시기부터 이렇게 고시성을 쓰는데 그래서 후대 이 고구려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 주몽 이제 자기네 그 정통성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이 초대 군주였던 이 주몽을 해씨였는데 그걸 이제 고시로 이렇게 바꿨을 거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적어도 이 주몽은 태어날 당시에는 이게 해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다. 이 표현은 이 단군의 왕실 성씨가 이게 해씨였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면 해씨가 기시로 바뀌면 이 자체가 벌써 이게 왕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혀 별개의 나라인데 또 기시가 위시로 바뀌면 또 별개의 나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되게 이게 좀 모순이 많은 거고요.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주몽이 활약했던 그 시기에도 보면은 그 주몽이 만약에 이 기시가 이제 왕이 된 시점은 기원전 4세기거든요. 근데 주몽은 그 이후 사람이고 만약에 근데 보면은 이 주몽은 그 당시에도 이제 주몽의 아버지는 왕족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. 고조선의 왕족으로 인정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자조선이 만약에 고조선을 다 지배했다면은 이 주몽의 그 집안이 그 해씨 집안이 왕족으로 인정받는 그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만약에 기시가 이미 왕이 됐으면 이미 이제 그 해씨 집안이 이미 왕의 지위를 뺏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 되게 이게 갑자기 되게 모순된 그런 역사 교육을 우리가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근데
저기 보시면은 근데 그 아까 그 3조선 체제를 보시면 이게 그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. 이 고조선의 이 군주가 한 명이 아니라 그 세 명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 기자가 주나라 무왕이 이제 중국에서 고대 그 주나라가 패권 차지하고 무왕이 이제 그 즉위한 이후에 이 기자가 조선에 이쪽으로 봉진해가지고 이제 그 후예들이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이 고조선에서 그 왕이 되거든요. 근데 보면은 그들이 도읍한 곳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. 이 기자의 후손들이 도읍한 곳은 바로 이게 근거지 삼은 곳은 바로 이게 그 안시성 지역이었고요.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변환만 차지한 거죠. 변환만요. 그 이두 표현은 이제 진한, 변한, 마한이었죠. 근데 보면은 이 기자의 후예들이 왕실을 잡은 곳은 이 변한 땅이었고요. 그리고 이들은 저기 이 진한이라든가 마한까지는 가지 못했고, 그리고 보면 이제 이 기시들이 여기 이제 이 변환의 그 군주가 된, 이 변환이 된 그 시기에 보면 이제 이 평양에서는 저기 그 한씨가 또 한씨 집안이 왕실을 하고 있었고, 그래서 보면은 이 하얼빈에 지나는 해씨,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안시성의 그 이 변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로는 이제 이게 기씨,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위씨로 바뀌었죠. 그리고 이제 이 평양 쪽에 근거하고 있던 이 마하는 이게 그 한씨였던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만체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은 그 사만체제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거에 불과한 거죠. 이 변화를 차지했던 거죠.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. 보면은 이 기자 집안이 이제 왕실에 된 그 시기를 보면은 이 중국이 계속 이쪽 저가 계속 싸우거든요. 이쪽에 이제 기자가 있던 이제 이 뭐 기준, 그 시기에 기준 막 이런 그 기시 후손들이 왕실에 된 그 시기에 보면은 이 중국의 왕조들이 이 변환 너머에 있는 또 새로운 세력과 막 싸우는 게 약간 데 보면 뭐 동호랑 싸웠다. 뭐 또 아니면 뭐 숙신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이게 사만치세가 있었다는 게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기자는 이제 그 사만의 한 부분을 그 차지하는데 불과했고, 그리고 이제 이 기자나 유만이 있던 시기에도 이제 고조선의 그 기본적인 체계는 이제 비록 고조선이 약해지면서도 그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. 이렇게 보는 게,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신채호의 그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이 고조선의 이게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부분인데요. 과연 고조선이 중국에 이런 뭐 핍박을 받았는가, 아니면 또 이제 이 중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가, 이제 그건데요. 뭐 지금 통설은 당연히 이제 학계의 통설은 당연히 이제 고조선은 중국보다 이게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. 이게 이제 현재 그 학설인데요. 또 참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고요. 근데 보시면은 굳이 뭐 한당고기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사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계 역사 흐르는 방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고조선이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보면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 무역로가 있었는데 3대 무역로가 있었죠.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3대 무역로가 있는데요. 저 뒤에다 갖고 놓은 거예요. 네,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그 3대 무역로죠. 맨 위에 보시면 초원길. 이 초원길은 지금의 이제 동유럽에서 지금 베이징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초원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고,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길밖에 없었던 거죠. 초원길.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길이 이제 구석기 시대 한 후반 이후부터 이게 쓰인 길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온 길이 이게 비단길이었죠. 이게 중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의 사막 중앙에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, 이게 비단길, 오아시스 길이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등장한 길이 이제 이게 바닷길이죠. 서유럽에서 아프리카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동아시아 광저우까지 오는 그 길인데,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또 확산돼 있고, 근데 보면은 이 특징이 뭐냐면요. 이 초원길 시대에는 이 초원길을 장악한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. 이 초원길을 통해서 뭐 사람, 뭐 정보, 물건 다 이동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초원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, 그러니까 다 보면 이제 뭐 기마민족, 유목민들이죠. 그들이 이 세계를 다 지배했었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
이 초원길에서 배제가 됐던 민족이 바로 중국이었죠.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 보시면 이 초원길에서 내려온 그 유목민들이 막 중국을 침략하는 게 실제로 중국의 고대 역사였는데 그 시절에는 중국이 힘을 못 썼습니다. 이 초원길에서 내려오는 그 유목민들 때문에.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이 사막길을 개척해가지고 이 한무제가 이 길을 개척하고는 이제 이 길을 개척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흉노족, 몽골촌의 흉노족을 견제하려고 이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서역의 중앙아시아 지금의 신장 위구르 그 지역과 연대해가지고 이 몽골 초원 견제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중국의 한무제가 이 개척한 길이 이 초원길이고 이거는 이제 기원전 2세기 이후로 한무제가 집권한 그 시기 이후로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근데 이 길이 활성화되면서 바뀐 게 뭐냐면은 세계 무역로가 이제 가장 큰 무역로가 이 길이 되면서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때부터 이제 한민족이 중국한테 이렇게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비단길이 있던 시대에는 이 초원길 주변에 이런 그 농경민족들이 유목민한테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앞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밀리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유목민들이 이 농경민들이 이게 유목민을 능가하는 그런 형세가 됐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이 비단길이 활성화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바닷길을 개척한 거는 바닷길은 항상 있지만 이 바닷길을 이렇게 연결한 거는 이게 소유럽인들이죠. 서양의 소유럽인들인데요. 이들이 개척한 거는 이들이 소유럽인들이 이 바닷길을 개척한 거는 한무제가 비단길을 개척한 것과 똑같은 그런 동기였습니다. 여기 소유럽 국가들이 이 비단길을 이용하기가 되게 힘들었죠. 왜냐하면 이제 이 소유럽에서 한 기원전 서기 고려 때죠. 서기 한 10세기, 11세기 되면은요, 이 소유의 귀족들이 가장 뭘 선호했냐면은 이 동남아, 이 말라카 해협, 이 동남아에 있는 그 후추를 되게 선호했거든요. 그래서 이 서기 한 12세기 이후로 보면 이 유럽, 소유럽의 귀족들이 음식에다가 후추를 많이 넣어 먹는 게 이게 되게 유행해가지고 이게 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, 이게. 그래서 후추를 많이 넣어야지만 그 집에 이제 후추를 많이 써야지만 되게 부자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 후추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수요에 부응하려고 이 소유럽 상인들이 후추 무역을 했는데 여기로 이렇게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거죠. 저기 이슬람 상인 또 이슬람 상인 옆에 있는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 무역을 독점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단길 서쪽에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하니까 이 소유럽 상인들이 여기에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죠. 그래서 한 15세기 이때부터 이제 이 소유럽의 군주들이 이 새로운 무역로 뚫으려고 이제 이 길을 이제 과감하게 개척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이 길이 개척된 데는 이제 이 소유럽의 이런 그 국가 재원이라든가 또 그 당시 성장하고 있던 그런 소유럽의 자본주의 그런 힘, 이제 금전, 금력 이런 그 국가적인 힘이 여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 길이 세워졌는데요. 그래서 보면은 초원길이 있던 시대는 유목민들이 세계를 다 지배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이 비단길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 중국이나 중동 이런 그 농경민들이 지배했고, 그다음에 이게 바닷길이 뚫린 서기 16세기 이후로는 이제 이 바닷길 해양 주변에 있는 뭐 서유럽이라든가 영국,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득세하게 됐는데 됐고.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세계사 흐름을 보면은요, 이 고초선 시대 때 중국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고초선의 전성기는 이제 신채호가 그랬거든요. 고초선의 전성기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다. 그래서 아까 그 삼조선이 분열하는 그 기원전 4세기 그 이전까지가 이제 고초선의 그 전성기인데요. 그 시기는 기본적으로 초원길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. 이 시대에는 이제 비단길도 없었고 바닷길도 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사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중국이 이 초원길과 거리가 먼 이 중국이 초원길에서 가까운 초원길의 동쪽 끝을 지고 있는 이 그 고초선을 제압하고 이렇게 또 우위에 섰다. 이거는 되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이런 세계 경제사 흐름을 봐도 이게 되게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고요. 다 지켜야 돼요. 또 예. 예.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너무 재밌어서 쭉. 예.
아, 예, 예. 5분만 쉬겠습니다. 그럼. 예. 예, 5분 동안